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일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죠.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정작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뒤에 최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조성은 씨가 공개 인터뷰를 했고요. 네. 자신이 제보자이고 대검찰청에 공익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받고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배후에 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여야가 검찰권을 남용했다.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제기된 의혹은 의혹대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좀 보자면요. 대부분의 네. 보도가 이제 여야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의혹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사가 작성했다라는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느냐, 그리고 고발장을 토대로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취재이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실 언론이 입증하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프레임화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기승을 부릴 정파적 보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의혹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추가 취재를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인용해서 보도하고 이러는 형식 정도만 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맞습니다. 하신 것으로 들리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뉴스버스의 이 이제 의혹 보도 이후로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한 자료를 냈습니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기사가 총 179건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분석을 좀 했어요. 네.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46%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한 25%고요. 네. 검증 보도는 한 16%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 관계자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해명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만큼 여야 대선 후보의 의견을 듣는 기사도 필요한데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보다는 앞으로 이제 윤 후보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따옴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네. 문제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제기된 의혹과 관계자 발언을 검증하는 보도가 16%밖에 그친 것은 언론이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 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도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무관한 정치 성향에 대한 검증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엔 김일성 민족 결속 위한 위대한 지도자 발언도 조성은 씨가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보자의 당적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나열한 머니투데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사생활에 집중하는 보도 행태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보도를 보셨을 텐데 사건과 무관한 제보자의 사생활 보도로 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보 내용의 검증이 아닌 제보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보도로 눈치를 흐리고 있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제보자의 사치를 부각하는 듯한 보도로 외제차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제보자 회사의 대출 연체를 보도함으로써 흠집내기를 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제보자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의 모든 게시물을 그대로 보도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 윤석열 제보 조성은 마세라티 차 뮤지엄급 아파트 자랑 이런 보도가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뉴데일리에도 계속 좀 보도가 되었었죠. 이런 보도 행태가 지적을 받은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요. 또 이 국민들의 눈을 다른 데로 옮기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자녀가 외제차를 다니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야당의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던 유튜브, SNS, 국회의원, 언론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언론이.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되었었죠. 근데 사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식의 어떤 사사로운 얘기라든가 제보자의 어떤 사생활을 들추는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네. 원인은 뭡니까? 첫 보도를 한 언론은 사실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으로 가는데 사람들의 눈을 흐리는 거죠. 눈점을 흐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본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은 요즘 조회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언론이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각을 했다라면 네. 이런 보도가 문제일 거다. 그리고 이건 논점을 흐리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는 건 조회수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차별적인 보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대해서 젊은 여성을 강조하면서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도뿐만 아니라 윤석열 측이 밝힌 이제 입장문에서도 네. 젊은 여성을 강조하면서 제보자와 국정원 간의 사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네.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조성은 국정원장 고문관과 함께 식사했다. 태북선 친분을 과시했다. 이건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본질하고 좀 맞지 않는 보도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윤측 북통신선 끊긴 다음 날 박지원, 조성은 호텔에서 식사하고 수상한 만남을 했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보자가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잖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이제 신원을 밝히면 안 되는 건데 제보자 맞습니다. 신상을 추정하는 보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네, 초기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초기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후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시행했을 때 소급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언론인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제보자 신상 키키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는데 이거와 무관하게 언론과 정치인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하고 노출했죠.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신고자의
이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했던 사람이 사실 법률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당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전 총장도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당시 이제 지난해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승은 씨가 또 지목이 되기도 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나서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상황이 네네. 달라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공익신고자의 신뢰를 깎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 이것들 쭉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언론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재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언론이 검증하고 취재하고 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요. 지금 언론의 모습을 보면 정략적인 어떤 자기 편들기, 아니면 논점 흐리기, 아니면 전혀 이렇게 대등하지 않은 문제를 대등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로 보여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있을 대선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언론이 없다.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언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스스로 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싸움이 본질이 다 가려지고 진실은 어디 가버리고 싸움의 공방만 남는 이런 언론 보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